집을 짓는다는 것은 뼈대인 구조체만 다를 뿐 시공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누가 어떻게 설계했느냐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수많은 전체 공정을 얼마나 잘 알고 진행시키느냐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100여 가지 이상의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데 대한 마음과 자세, 특히 태도에 따라서 다 지었을 때의 품질이 확연하게 차이 날 수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주님들의 대단한 믿음과 무한 신뢰를 받는 아세만 빌드는 저의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을지언정 건축주님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건축주 입장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입니다. 현장 답사를 갔을 당시 평창강 인근에 위치한 집을 지을 농지의 모습입니다. 강원도는 눈이 많은 지역인지라 집을 다 지어가는 막바지 작업 중에 그 눈으로 둘러싸인 겨울 풍경과 2층 주택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6월의 주변 전경으로 입주 후 5개월 후인데요. 이 집은 많은 돈을 들이거나 비싸게 지은 집은 아니지만 건축주분 가족의 요구사항과 예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지은 집입니다. 영상의 제목처럼 제가 혼자 가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회사의 시공팀이나 보조기사 한 명을 데리고 가지 않은 가운데 현지의 기술자들과 함께 모든 공사를 마친 현장입니다. 대략 80여일간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그리고 부대공사까지 제가 구상하고 설계한 도면대로 시공한 내용 전체를 영상에 담아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공정별로 알아야 할 것과 주의할 점에 대해 러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집을 짓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함인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집을 짓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축주께서는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상담 전화를 주셨고 H빔 구조로 설계된 주택을 경량 철골 구조로 바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내부 구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고 싶다는 얘기로서 답사를 요청하셨기에 현장 컨설팅을 시작으로 이 집을 짓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건축사 사무소의 허가용 도면인데요. 현장 컨설팅 후 건축주 가족분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H빔 일반 철골에서 경량 철골조로 구조체를 바꾸었고 공간 구성 또한 새롭게 구획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 사무소로 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행정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답사를 마치고서 계획 설계나 설계 변경을 위한 가계약이 이뤄진 후에 앞서 보신 것처럼 설계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측량날에 경계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경계 말뚝을 잘 보존하기 위해 대부분 현장 참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곧바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경계 말뚝이 훼손될 상황을 대비해서 경계 지점의 주변 구조물을 이용해 보존해두기 위함입니다. 현장 답사 후 대략 석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설계 변경을 완료하였고 착공계를 접수해서 집 짓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터파기를 하는 동안 버린 콘크리트 자리와 기초 매트 자리 위에 포설할 잡석이 반입되었습니다. 이 잡석을 다지게 될 미니 컴팩트는 굴착기의 도움을 받아 하차하면서 건물 기초 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터파기와 버린 콘크리트는 원주에 위치한 벤처기업 ECM 벤처스의 전 전문인과 차장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ECM 벤처스의 최 대표님과 현장에서 수고하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버린 콘크리트가 양생되면서 현지에서 섭외한 기초 시공팀이 기초 매트에 단열재를 깔면서 철근 배근 공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반입된 철근을 절단하고 가공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트럽 철근을 밴딩기로 접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치수가 결정된 종류별로 철근 절단기를 이용해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스트럽 철근이 버린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5cm, 기초 외벽선에서는 8cm를 이격시켜 설치하였고 단열재 위에는 하부 철근이 250mm 간격으로 가로와 세로 격자로 크로스 시키면서 균일하게 시공되었는데요.
하부 철근과 상부 철근을 상하로 이격시켜주는 우마 철근, 이제는 이 명칭을 충분히 아시겠죠? 그 위에 상부 철근을 하부 철근과 동일하게 250mm 간격으로 배근합니다. 줄자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음 철근인데요. 철근은 보편적으로 길이가 8m이기 때문에 건물의 긴 변보다 철근이 짧을 수밖에 없어서 철근과 철근을 이어줘야 합니다. 이음 철근의 기준은 철근 직경의 40배 이상이면 되는데요.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간 없이 필수적으로 연결해 줘야만 합니다. 13mm 철근은 520mm 길이만큼 이음을 해주면 되는데 영상에서는 620mm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근 배근이 끝날 시점에는 건물의 주 기둥인 컬럼이 세워질 위치에 이렇게 미리 조립해둔 베이스 플레이트와 L형 앵커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게 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는 200에 200 규격의 9.0T, L형 앵커볼트는 지름 16mm, 길이 40mm의 자재를 사용했는데 조립된 것처럼 기초 콘크리트에 묻히는 길이는 300mm 안팎이고 콘크리트 상부로 노출되는 길이는 100mm 안팎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 뒤에는 평창, 무등산의 운무가 보이는데요. 현장에서는 철근 배근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내부 설비 배관을 외부로 관통시키는 작업과 수직으로 세워지는 거푸집 설치, 수평으로 거푸집을 잡아주고 보강하는 강간비계, 그리고 거푸집을 밀리지 않게 지지하는 버팀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터 인근 전신주에서 지중으로 매설된 메인 전기 배관과 통신관은 건물 내부로 4가닥을 인입하였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거푸집 가장자리에는 외벽체 175mm 두께만큼 정제각을 사용해서 물넘침 방지턱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잠시 뒤에 이어지는 시공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넘침 방지턱을 따라 자세히 보시면 베이스 플레이트가 정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15개소의 메인 컬럼이 설치될 위치에 정확하게 정착시켰습니다. 상부로 노출되는 100mm 안팎의 L형 앵커볼트는 기초 콘크리트 레미콘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핑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색 테이프가 보이는 곳이 베이스 플레이트와 L형 앵커볼트가 매설된 곳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사전 공정들이 완료되면 매트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사전에 진행되었던 집터 위치와 터프하기 깊이, 버린 콘크리트, 철근 배근과 스트럽 철근 높이, 기초 콘크리트 높이 등등은 최초 설계 단계에서 제가 계획에서 설계 도면에 지정하고 구조기술사님의 내진 설계와 구조 안전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에 날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님의 날인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정별로 진행되는 시공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시공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펌프카 운용자의 경험과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기초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콘크리트의 재료와 물성은 25mm의 굵은 자갈과 모래, 물로 믹싱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자체 수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펌프카의 압력 조절과 속도 조절,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을 먼저 둘러서 타설을 하고 매트 중앙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인 1조로 바이브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걸쭉하게 반죽된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 일부의 공기층이나 기포 등을 제거하기 위해 콘크리트와 철근 간의 공극을 없애기 위한 역할과 함께 두 물성 간의 결속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현장 원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어두운 것은 밤이 시작되는 시각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레미콘의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오후 4시를 마지막 차로 배정받았지만 레미콘 차량이 도착한 시각은 5시경이었고 그나마 잔량 2세제곱미터는 받질 못했습니다. 겨울이라 일찍 어두워진 상황에서 제가 가진 드론 2대를 띄워 기초 매트 위에 조명을 밝혔지만 그 어둠은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잔량 2세제곱미터 부분을 제외하고는
숙련된 작업자들의 수고로 다행히 기초 콘크리트 평활도는 웬만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뒤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 시공팀 김 사장님과 작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사소한 것까지 챙기면서 제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을 수행했던 김 사장님은 아세만 빌드의 시공 지침과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마음만은 진정한 아세만 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 부지 남양에는 보강토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터파기와 잡석 포설을 하였고 김 사장님은 레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강토 버린 콘크리트도 타설을 마친 모습입니다. 보강토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는 부패식 단독 정화조도 보입니다. 그 부집을 해체한 후에 기초 콘크리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강토 우측에는 크고 작은 둥근 강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웃에 사는 어르신의 얘기로는 이곳이 옛날에는 평창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면 할수록 많은 양의 강돌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강돌 중에서 사이즈가 큰 것은 대지 경계선의 경계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상 밖으로 자연석 채굴이 되면서 집터 주변의 조경 경계석 시공에 대한 내용도 잠시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강토는 1단에서 2단으로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좌측에는 묘목 여러 그루가 보이는데 총 20그루입니다. 이 묘목들은 유실수로서 대지 경계선에 심겨질 예정인데요. 보강토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물이라고 명칭하는 옹벽이나 석축, 보강토 등을 시공할 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다져진 땅일 때는 평탄이 중요하고 버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구조물 후면에는 토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채움을 해줘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굵은 골재를 사용해야 할 곳도 있지만 지금 영상처럼 장골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뒤채움의 역할은 건수나 빗물 등이 구조물 주변으로 스며들거나 유입이 됐을 경우 물기를 골재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직으로 쌓아지는 보강토 상단과 중단 하단 사이에도 잡석으로 채워주는 작업과 수평으로는 일정 크기만큼의 오픈된 보강토 사이에도 잡석 채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부에 첨단 타설을 하거나 기성품으로 덮어주면 보강토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보강토 시공을 마치고 장비를 활용해서 정화조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수 유출구가 없었던 상황이라 최초 인허가를 받은 도면에는 자연 배수였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오페스 통합관로가 신설될 것을 고려해서 인버터 맨홀 오수바지를 하나 더 매립해서 진입로 방향으로 오수관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건물과 대략 1m 떨어진 위치에는 야외 수도와 배수로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설계 도면에는 우수관로에 대한 지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기후변화가 시작되었고 이상기후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저는 우수관로에 대해 남들보다 많은 주의를 하였고 실제 시공에 있어서도 우수관로와 우수맨홀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건물의 지붕에서 떨어지는 우수를 받아 모으는 우수관로 작업입니다. 처마 지붕에 설치되는 물바지에 갇히는 빗물이나 이슬이 유도 모인통에 모여지고 그 빗물들이 수직으로 시공된 선엄통을 통해 지면에 매설되는 우수 맨홀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택은 총 12개소의 우수 맨홀이 설치되었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앞에서 터파기를 할 때 나왔던 강돌들인데요.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 좌우에 600mm 크기만큼의 돌로서 조경석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돌의 양이 제법 많아서 건축주님 부지 경계 도로 부분에도 조경석 쌓기를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었습니다. 석축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발파석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석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 또한 많이 비싸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강돌들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집터 안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옴으로 해서 생각지도 않은 공정이 늘어났지만 멋지게 진입로와 대지 경계선을 조경석으로 쌓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 전체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다음은 지중 전선관 매설 작업인데요.
전신주로 연결된 30mm ELP 전선관 5가닥이 지중으로 묻어 들어왔는데요.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농지에 있는 농막에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선관 1가닥을 별도로 신설해 두었고, 나머지 4가닥은 건물 기초 콘크리트 아래로 설치된 걸 철근 배근 영상에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 맛이야. 마사토가 반입되었는데요. 건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당 평탄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실행하는 이유는 철골 공사와 판넬 공사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현장의 건물 높이는 8m가 넘기 때문에 리프트를 원활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면 시공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서 선행작업으로 진행시켰습니다. 굴착기는 평탄하게 마사토를 깔아주고, 작은 크기이지만 콤팩트로 수차례 다짐을 주었고, 굴착기 궤도를 이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다짐을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묘목인데요. 남쪽 방향의 보강토 구조물을 쌓은 바깥으로 대지 경계선에 다시 한번 조경석으로 경계를 구분 짓고 나서 그 사이 공간에 20여 종의 유실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지주대와 노란 실선이 대지로 전환될 사업부지 경계선인데요. 이 묘목들은 저와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업체에 부탁해서 그 해에 열매와 과실을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계량종을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고 나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를 대략 3일 동안 주었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데, 기초 콘크리트 타설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날은 건축주부께서 일주일 만에 현장 구경을 오시면서 새참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감사히 잘 먹었단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첫 번째, 물넘침 방지턱입니다. 이곳은 중부 1지역이어서 외벽체 두께가 225mm인데 저희 아세만 빌드는 이중벽체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내벽체 두께 50mm를 공제한 175mm만큼 인위적으로 턱을 제작해서 시공을 하였고, 거푸집을 해체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두께는 175mm, 높이는 45mm로서 철골 기둥이 세워진 후에 외벽체 판넬 전체가 이렇게 다운된 위치에서 설치되는 시공법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베이스 플레이트인데요. 건물의 가장자리 부분에 L형 앵커볼트가 대략 10mm 정도 노출된 건 앞선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림콘으로부터 앵커볼트 나사산을 보호했던 청색 테이프를 벗기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총 15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주에서 지중으로 매설되어 온 ELP 전선관 4가닥이 보이는데, 2개는 전기 전선관, 1개는 통신관, 나머지 1가닥은 예비 전선관입니다. 네 번째는 오수 배관과 하수 배관입니다. 총 8개소에 매설된 PVC 배관 중에 기초 콘크리트보다 100mm 다운된 욕실 공간에는 5개가 보입니다. 화면 좌측에 나란히 설치된 100mm 배관 2개소는 2층에서 내려오는 오수와 하수를 연결하는 PVC 배관입니다. 이 배관은 1층의 간이 주방으로 사용할 곳에 하수 배관으로서 75mm PVC 배관입니다. 다섯 번째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봐도 그 당시의 황당함이 떠오릅니다. 기초 콘크리트의 레미콘이 정상적으로 수급되지 못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날 보강토 버린 콘크리트 타설 때 함께 받아서 전날 타설된 콘크리트 위에 덮인 모습인데요. 평활도는 지극히 불량합니다만 이 부분은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엄청난 먼지와 함께 평활도를 맞추기 위해 후속으로 샌딩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동안 원주에 있는 철골 제작 공장의 일부를 단기간 임대해서 철골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철골 시공 책임자인 박 팀장이 하스너를 정착시키면서 CO2로 풀 용접하는 장면입니다. 메인 지붕에 정착될 삼각 트러스와 1층과 2층을 견고하게 지탱할 일자 트러스가 제작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철골의 시공법을 일부 적용해서 고장력 볼팅을 하는 가세 플레이트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레벨기로 미리 매설된 베이스 플레이트 높이값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현장 원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마다 번호를 지정해서 높이값을 산출하고 레이아웃으로 먹매김을 한 후에 실선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가장자리 베이스 플레이트는 미리 매설되었지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컬럼 위치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전공해서 케미컬 앵커를 주입한 후에 세트 앵커가 설치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시공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레벨 값이 동일하지 않았을 경우 곧바로 설치될 철골 구조물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했던 철 구조물들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자리 부분에 정착된 베이스 플레이트에 메인 칼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1층의 거드와 2층의 거드도 설치되고 있는데요. 2층의 하중을 분산할 일자 트러스도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많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공 여건상 안전관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부합치는 못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세만 빌드 영상 중에서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제목의 철골 영상에서는 거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모와 안전벨트는 본인이 못 챙길 것을 대비해서 회사에서 넉넉하게 현장에 준비해 두고 있는데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일정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장 시공에서 배제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아무리 숙련된 시공이라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항상 주변에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거드 설치가 완료되면 트러스가 시공됩니다. 크레인으로 거드나 트러스를 양중시킬 때에도 인양 로프를 연결해서 바람으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거나 양중 방향을 정확히 인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 설치가 완료된 후 그 상단의 펄린 시공도 마친 상황입니다. 두 가지 공정의 현장 책임자인 김세영 사장은 용접 부위의 방청 스프레이를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나머지 철골에 대해서도 철골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에 대한 방청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초 콘크리트 위에는 컬럼과 컬럼 사이에 하방 철골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각각의 계구부에 대한 수직 부재인 창틀 철골과 수평 부재인 중방과 상방 철골, 그리고 창틀 수평 철골도 대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나 철골을 설치할 때 스크래치가 난 부분에 대한 방청 작업과 함께 철골 시공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2층 바닥 장선 철골 자재가 일자 트러스 위에 안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2층 바닥 철골인 장선 시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2층 바닥을 형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데크 플레이트 설치가 있고 또 하나는 각간 철골 설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빔 역할의 일자 트러스 위에 100에 50 3.0T 각간 자재를 사용해서 장선을 450mm 간격으로 설치해서 2층 바닥 철골을 형성하였습니다. 트러스와 펄린 시공을 마친 모습입니다. 발코니 부분에는 수평 부재와 중방 철골이 몇 군데 누락된 상황에서 철골 구조체 전체를 돌아보시겠는데요. 빠지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넬 시공 마감 전에 보완을 하게 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 주 각부에 무스츠 그라우트가 시공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판넬 시공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온이 좀 떨어지는 날씨에는 우레탄 폼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현장 사무실에서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우레탄 폼에 따뜻한 열기를 가하고 있습니다. 좌측 난로에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철망을 설치해서 캔 음료를 상시적으로 데우고 작업자들과 손님이 오실 때에도 대접하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판넬 자재가 입고되었는데요. 자재 야적 장소가 협소해서 앞뒤 가릴 것 없이 하차를 하면서도 우선 시공되는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내부에서 철골이 시공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판넬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층 내벽체 판넬이 시공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통상적으로 외벽체를 먼저 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유는 외벽체 시공을 마쳐야만 지붕을 곧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일 동안의 장기 1, 2예보를 확인한 결과 비 소식이 없어서 내벽체를 먼저 시공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아이보리색의 내벽체를 안쪽에 두었더니 컬럼과 창틀 수직, 수평 철골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하방 철골 또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서 철골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 철골은 내외부에 치부되는 판넬을 하부에서 볼트를 체결하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중방 철골과 창틀 철골은 허리 부분에서 내외부 판넬을 양방향에서 고정시키면서 결착시키게 되고, 상부의 상방 철골은 외벽체와 내벽체, 천장 아래 부분에서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상중 하방 철골 설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내외부 판넬을 철골 부재에 완벽하게 결착시켜주기 위함이고, 그럼으로써 판넬의 울림이나 흔들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고나 공장 등은 예외라 하더라도 주택은 특히 스팬이 길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620mm 길이의 내벽체를 중간에서 잡아줄 수평 부재가 누락되었습니다만 외벽체 판넬 시공 마감 전에 볼팅으로 중방 철골을 시공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공하는 철골 구조체는 저희 아세만 빌드가 2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시켜온 시공 방식으로서 이중벽체 판넬 시공 또한 동일합니다. 이 맛이야. 내벽체를 시공하면서 창틀 부분의 개구부는 미리 타공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문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외부 전경을 훤히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에 벽체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형성해야만 안전한 작업이 될 텐데요. 장선 철골 위에 OSB 합판이 치부되고 있는 중으로서 욕실 위치는 다운이 되게 됩니다. 철골과 판넬 시공팀이 2층 내벽체와 외벽체를 시공하는 동안 1층 공간에는 다른 시공팀들이 작업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2층 바닥 합판이 시공됐을 때 1층에서는 설비 배관 작업과 전기 배관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하수와 오수, 상수도 설비 배관 작업은 평창 읍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은혜설비 이상수 사장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람 좋고 인심도 좋은 데다 기술과 실력마저 우수한 분으로서 제가 혼자 갔었지만 덕망 있는 이 사장님을 통해서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소개받았고 이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 없이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족보상 손자님. PVC 배관을 연결한 후에 KS 등급의 보온재로 감싸면서 차음과 흡음 효과를 더하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 설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 읍내에 소재한 신진 전기인데요. 훌륭한 사업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을 필두로 실력 좋은 소장님과 직원들이 시공에 임하였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을 할 때 1층과 2층의 층간 공간을 540mm로 확보했기 때문에 설비 배관과 전기 배관 작업자들은 다른 집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층간 공간을 높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재비와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만 견적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2층 내벽체 작업과 외벽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물 사면중에서 진입로 방향인 서양과 남향은 아이보리 판넬을 시공한 후에 홍고벽돌 마감으로 설계하였고, 농지가 있는 후면과 지금 보이는 북쪽 방향에는 건축비를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서 징크 판넬 마감으로 설계를 하였는데요. 삼각형 트러스보다 높게 치부된 외벽 판넬은 트러스 각도에 맞춰서 후속 작업으로 절단하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계단 공간에 내벽체를 시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외벽체 징크 판넬 시공을 마치고 진입로 방향에는 아이보리 색상의 중부련 판넬이 외벽체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입니다. 트러스보다 높게 솟아있던 외벽체를 트러스와 동일하게 깔끔하게 재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벽체와 외벽체가 시공되면서 이중벽체가 형성된 모습을 완전히 타공된 계구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고, 아직 타공되지 않은 많은 외벽체를 통해서도 내벽체와 창틀 철골, 그리고 밖에 시공된 외벽체 아이보리 색상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부 1지역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내벽체는 50mm, 중간에 보이는 철골 구조체는 100mm, 외벽체는 175mm로 구성하면서 벽체 두께는 총 325mm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만약 최초의 인허가를 받은 설계 도면으로 H빔 철골로 시공이 되었다면 벽체 두께는 총 255mm가 되었을 것이고, 특히 내부로 돌출된 H빔 철골로 인해서 내부에 대한 심각한 공간 침해가 발생해서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마감 또한 평면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많았을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맛이야. 외벽체 시공이 완료되면 지붕 판넬 시공이 진행되는데요.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보시겠습니다. 현장 주변이 보이는데요. 평소 아세만 빌드 현장 모습과는 다르게 판넬 잔재들이 많은데 매일매일 폐기물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속도가 좋았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이유로서 좀 어지럽게 보여집니다. 이제 지붕 판넬을 시공할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넬 사이에 우레탄 폼을 충전할 때 흩날린 폼 찌꺼기를 크린으로 세척하는 박 팀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 잔소리가 먹혔는지 아니면 그만큼 시공에 대한 애착과 정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직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아세만 빌드에 부합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걸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지만 강원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에 기초 김 사장님과 함께 마음 많은 아세만 빌드라고 새기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 자재가 지붕 판넬인데 직사각형 수직으로 재단되어 온 판넬을 지붕과 지붕이 만나는 곳에 경사각도를 계산해서 커팅하는 것인데요. 박 팀장은 계속해서 각도에 맞춰 재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공팀이 지붕 위에 올라갔고 아래에서는 김 사장과 시공자 한 명이 지붕 판넬이 겹쳐지는 조인트 부위에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충진 완료된 지붕 판넬이 크레인으로 양중되고 남쪽 방향의 지붕부터 시공이 되면서 지붕 판넬 작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내부에서는 내벽체 시공을 마쳤기 때문에 천장 판넬이 시공되고 있는데요. 천장 철골을 사이에 두고 좌우의 판넬은 10mm 간격을 이격시켜 볼트로 결착시켜 줘야 합니다. 이유는 10mm 간격을 둔 공간에도 우레탄 폼이 충진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천장 판넬이 한 판으로 설치되기에는 길이가 길고 시공상의 애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수평으로 치부되는 천장 판넬보다 수직으로 시공되는 내벽체 판넬이 조금 더 높게 설치되어야만 내벽체와 천장 판넬이 만나는 벽 쪽에 우레탄 폼을 충실히 충전시켜 천장 위에서 발생하는 냉기와 열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세한 시공법은 포지션별 시공 영상을 제작할 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장 철골은 제 시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것인데요. 천장 철골 간격은 1300mm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설비 작업이나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천장 판넬 위에 올라갔을 때 판넬의 처짐이나 꺼짐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아쉽게도 이 현장의 간격은 거의 2m에 이르게 시공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시공자, 작업자로서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을 텐데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설픈 자만이거나 오만한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나 기타 설비 공사 시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건축주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벽체는 천장 철골보다 높게 시공되어야 하는데 트러스가 보이고 지붕 판넬을 잡아주고 결착시키는 펄린 철골이 있습니다. 펄린 위로 보이는 아이보리 색상은 지붕 판넬인데요. 판넬과 판넬이 만나는 조인트 부위에 좀 전 영상에서 보셨던 우레탄 폼이 충진되면서 내부로 팽창되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붕 판넬 간의 밀착 시공과 볼트의 정확한 결착 그리고 기밀 시공이 제대로 잘 됐다는 반증이라 이 하겠습니다. 맛이야. 2층 내부에서 계구부 타공이 진행되는 동시에 공간 분리를 위한 칸막이 벽체를 설치하기 위해 125mm 유발을 하부와 벽체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인데요. 판넬과 판넬이 만나는 곳, 벽체와 벽체가 조인되는 곳, 벽체와 코너가 만나는 곳, 벽체와 천장이 만나는 곳, 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곳, 이 모든 곳에는 우레탄 폼을 충전시켜서 기밀 작업을 제대로 완벽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자재와 좋은 창호, 좋은 현관문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현행 공정인 벽체와 만나는 모든 곳에 기밀 시공이 되지 못했다면 그 집은 비싼 자재비와 노무비의 효용 가치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덥고 추운, 어쩌면 지독하게 추운 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층 천장에는 천장 판넬을 시공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공정인 설비 배관 작업이 끝났고 전기 간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층간소음과 차음 목적이기도 하지만 단열층을 한 번 더 형성해 주기 위한 반경질 우레탄 폼 시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전국적으로 경질과 연질 우레탄 폼을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OK 우레탄의 건사장님 형제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공정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자세히 듣고 보시면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영상 몇 편에서 강조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 돌출되는 철골은 조건 없이 무조건 단열층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보리 판넬이 치부되고 우레탄 폼이 팽창해서 돌출된 곳이 보이시죠? 판넬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보셨던 철골 구조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골 구조체는 최하단의 어떤 구석,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최상단 트러스 위 펄린 철골까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 전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켠다면 0.00 몇 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철골 구조체 전체의 전류가 흐르는 일체형으로 완성된 구조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돌출된 철골은 주로 발코니나 현관포치, 창문 위 눈썹, 파고라 등이 있을 텐데요. 이 철골을 통해서 전류와 전기가 하나로 흐르며 관통되듯이 여름철의 더운 열기와 겨울철 영하의 차가운 냉기가 고스란히 모든 철골로 전도되면서 실내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 춥고 더운 집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집인데도 과연 일반 시공업자나 업체들이 누락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집이라면, 내 친구 집이라면 그렇게 시공을 하시겠습니까? 이 맛이야.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것을 대비해서 김세영 사장이 지붕에서 용마루 후레싱을 시공하기 전에 CS 자재로서 습기와 물기를 지붕 판넬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층 천장입니다. 전기 설비와 배수 설비 시공을 마친 후에 반경질 우레탄도 시공이 끝났으므로 후속 공정인 천장 판넬을 시공하고 있는데요. 2층 천장은 전기 설비 작업이 천장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넬 시공팀이 먼저 천장 판넬을 시공한 후이기 때문에 서로가 편하지만 1층은 1, 2층 층간 공간 사이에서 하수와 전기 설비 배관 작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1층 천장 판넬 시공 시에는 이미 설치된 전선관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타공하고 전선관을 천장 판넬 아래로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공상의 애로사항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웃음을 띠며 작업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천장 판넬과 내벽체 판넬 간의 10mm를 이격시켜둔 틈 사이에 우레탄 폼을 충진시켜주고 있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수직으로 시공되는 내벽체 판넬은 수평으로 시공되는 천장 판넬보다 높게 치부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각 부위와 포지션별로 우레탄 폼이 충진된 것과 충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부의 내벽체와 지붕 판넬이 만나는 공간으로 트러스 위에 펄린 철골이 지나가는 부위에 기밀 시공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찰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 외벽체와 지붕 판넬이 만나는 곳에서도 혹시나 미세한 틈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정밀하게 우레탄 폼을 충진해 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물론 내벽체가 시공될 때 내부에서 10mm 이격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그 사이에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을 했다면 굳이 외부에서는 작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23년째 고집하고 있는 아세만 빌드만의 이중벽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벽체 두께는 총 325mm인데 창틀 철골 100mm를 사이에 두고 내벽체는 50mm, 외벽체는 175mm를 시공함으로써 이중벽체는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중창이든 시스템 창이든 창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외부로 시공되는 시스템 창의 경우는 중간에 설치된 창틀 철골로는 무게중심을 받칠 수 없기 때문에 외벽체 판넬에는 철골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현장의 경우는 아연강판 1T를 디귿자로 외벽체 판넬 두께인 175mm를 절곡해서 설치하였고 창틀 철골과 연결해서 구조 보강을 하였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이제 물 끊기, 후레싱 작업을 하기 위해 코르텐 색상의 자재가 반입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계획 설계를 할 때 실내 공간 구성 외에 생각하는 단독주택의 외관의 가치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기초 기단의 높이는 500mm 이상은 되어야 하고 처마나 박공 후레싱 등의 금속 마감재는 볼륨이 커야 집이 좀 더 웅장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재미나 노무비는 작게나마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처마 후레싱부터 시공하고 있는데 이처럼 후레싱 등의 금속재에 대한 절단 작업은 될 수 있으면 가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라인더로 절단할 경우에는 지붕 판넬이나 징크 판넬 같은 외벽재 마감재가 없는 곳에서 해야지만 그라인딩을 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금속 슬러지로 인한 녹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창호가 반입되었습니다. 창틀과 창문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미국식 시스템 창의 무게는 상당하기 때문에 크레인 장비로 양중을 하게 되는데요. 비계가 설치된 상황에서는 스크래치나 파손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운용하면서 설치해야 합니다. 창호가 설치되면 외부의 창틀 날개 부분에 3M 방수 테이프로 기밀 작업을 해줘야 하고 내부에는 10mm의 틈을 이격시킨 상태에서 사면 전체에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시공해야만 미세한 공기 흐름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창 시공을 마친 상황의 외부 모습인데요. 이제는 처마 후레싱과 창틀 후레싱, 도어 후레싱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리콘과 우레탄 폼의 재고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외장용 실리콘은 재고가 없고 욕실 같은 쉽게 오염되는 부위에 실링하는 실버펄 실리콘은 1박스, 목공 작업에 필요한 본드는 2박스, 내장용 투명 실리콘은 6박스, 우레탄 폼은 14박스 중에서 1박스,
그 중에서 낱개 9개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밀 작업에 필요한 방수 테이프는 한 박스에서 3롤을 사용했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이제 내부에는 목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공팀을 대구에서 부르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ECM 벤처스를 통해 소개받은 시공팀을 결정하였고, 새로 투입되는 사람들인 만큼 기초 시공팀부터 얘기했던 3가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설계하고 짓는 이 집은 속도가 아니고 품질이다. 그리고 당신네들의 습관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따라달라. 세 번째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쳐서는 안 된다. 안전에 항상 주의를 합시다. 1층과 2층 층간 공간을 540mm로 확보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시스템 냉 난방 배관과 기계 본체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고, 반경질 우레탄 폼 도포를 통해서 층간 소음과 차음을 방지하였지만 설계 시 1층 천장고를 265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각상을 설치해서 한 번 더 층간 공간을 형성하고 차음성을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층 메인 공간에는 간접 조명 설치를 위한 목상 작업을 마치고 석고보드 시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도 후레임이 설치되었고, 창틀과 문틀 등의 개구부 엣지 부분에는 도배나 필름, 시트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MDF가 치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법 기온이 떨어진 기후로 인해 내부에서는 고체 연료로 온기를 발생시키고 있고, 기름 난방기도 설치해서 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공 팀장님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단의 중간 부분인 참 부분을 시공하였고 스트링거 일부도 제작해 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기팀은 2층 천장에서 선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목공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붕에서는 박공 후레싱 마감을 하고, 징크 코르텐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도 시공한 후에 피스 체결 부위에 실리콘 실링을 하면서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CM 벤처스의 전전문은 외부 창틀 인방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3M 방수 테이프를 사용해서 기밀 테이핑 작업을 하고 있고, 시공팀 2명은 코너 부분에 대한 일명 오징어라 불리는 인방과 2층과 1층에서 내려오는 에어컨 배관을 코르텐 징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내부에서는 실내 목공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젊은 시공 팀원들이 파벽돌 시공을 위한 사전 작업인 CRC 보드를 치부하고 있는데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젊은 친구들이 비교적 밝고 경쾌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시멘트 보드 치부가 끝나고 현관문틀과 창문 틀에도 코르텐 색상의 인방이 시공되면서 지붕과 동일한 자재의 색상을 구현하였고, 이어서 마감될 홍고벽돌과 전혀 이질감이 없이 잘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1층 목공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2층 목공 작업과 석고보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단은 2층에 디딤판이 설치되었고, 2층 거실 천장에는 비대칭 오픈 천장이 시공되면서 간접 조명을 위한 박스 작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창강 병풍바위가 보이는 발코니로 나가서 징크 판넬에 대한 창문의 인방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멘트 보드가 끝날 시점에 맞춰 파벽돌 2종류와 압착 시멘트, 매지 시멘트가 입고되었는데요. 파벽돌을 시공할 건물 외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시공 후의 장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내에는 계단 설치가 완료되었고 종이 골판지로 보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층고가 높은 계단 부분에는
아직 석고보드를 치부하지 못한 곳도 보여집니다. 1층 메인 공간에는 화이트볼드가 시공되어 있는 가운데 주방 천장을 다운시키는 목공 작업과 석고보드 치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착공과 함께 36이나 39 컨테이너를 현장에 반입시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전국 시공을 할 때 11년 동안 따라다녔던 인터넷도 이동 설치해서 현장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왔는데 이곳은 농지 전용한 사업부지 면적은 넓었지만 비닐하우스 등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터넷과 컴퓨터는 숙소에 설치를 하고 일과 후에만 회사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건축주님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한 공간을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이날은 2제로 등급 자재를 사용하는 원주 우리싱크 이사장님과 건축주 부부께서 싱크대와 가구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다 보니 현장 시공 계획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메모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대략 12가지 정도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 머물지 않더라도 시공 매뉴얼에 맞춰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현장 책임자나 기술자들의 시공 영상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현장 책임자에게 즉각 오다를 주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다행히 낮에 기온은 영상이어서 파벽돌 시공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재가 없었고 파벽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매지 시공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세만 빌드가 외벽 마감재인 파벽돌을 시공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벽재 판넬 위에 메시 그물망을 설치해서 미장으로 콘크리트 면을 만들어주는 방법과 포틀랜드 시멘트와 규사 등으로 만든 난연 1급 자재인 CRC 보드를 시부해서 콘크리트 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CRC 보드를 시부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파벽돌의 꽃은 매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공정이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발수제 도포인데요. 이 발수제 도포는 외주를 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해진 물량을 성의 없이 뿌리고 나서 끝났다고 철수를 하거나 바람의 방향이나 침투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공들을 여러 번 겪고는 저희 직원이 직접 시공을 하며 용의 눈에 완벽한 점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몇 편의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건축주님을 참여시켜 함께 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겨울용 유성 발수제인데요. 20여 년간 거래해 왔었던 쌍곰 대리점 이사장님이 추천한 제품을 믿고 반입하였습니다. 비계 3단 높이의 외벽에는 이미 시공을 하였고 2단 중간 부분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시겠는데요. 방진복과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바람이 일정 부분 있다면 보안경도 착용해야 합니다. 발수제를 충분히 뿌려서 액체가 일부는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뿌린 곳과 안 뿌린 곳, 발수제를 머금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이렇게 발수제를 도포하고 나서 가까이서 보면 파백돌의 색상이 달라 보여지는데요. 기초 하단 기단부에는 청고백돌로 마감을 하였고 나머지 벽체는 홍고백돌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맛이야. 내부에는 난방배관 설치 준비가 진행되면서 바닥에는 접착식 열반사 단열재를 10mm 깔았습니다. 그 위에 와이어 메시 10번으로 엑셀 호스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석고보드 시공은 방통 이전에 할 때도 있고 방통 이후에 할 때도 있습니다만 기후적인 변수와 시공 일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2층에 하수와 오수 배관이 내려오는 피트 공간으로 현행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석고보드 치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바닥 통미장, 방통 타설을 시작하였는데요. 1대2가 있고 1대3, 1대4의 비율이 있는데 이 현장은 1대3 몰타를 선택하였고 자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고온 반죽이 믹싱카에 들어가서 호수를 통해 난방배관 위로 평균 4에서 6mm 두께로 타설이 되는데 이 현장은 5mm 두께로 시공하였습니다. 방바닥 평활도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기온이 낮아도 수화 반응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크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방통 탓을 마치고 보일러가 설치되었고 5mm의 비교적 얇은 몰탈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품질의 양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풍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건물 내부 온도를 고온으로 높여주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었는데 난방을 하면 되지 왜 그런 노가다를 하느냐. 아마추어도 아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방통 몰탈의 건조와 양생을 위해서 보일러 가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으로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양생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온의 물이 엑셀 배관에 가득 채워서 지나갈 때 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호수가 팽창하면서 엑셀 호스의 부피를 늘리게 되고 그 상태로 몰탈이 건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 후 거주하며 생활을 하실 때 여름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보일러를 가동할 때 방바닥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큰 난방기이지만 수시로 기름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전전무께서 강추위에도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외벽의 꽃과 활용 점정을 앞에서 보셨는데요. 마지막 이 작업은 뭐라고 명명을 해야 할까요? 좀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층에 설치되었던 에어컨 실외 배관들이 외부로 노출된 것을 징크 코르텐 금속재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내부나 외부의 계구부에 설치된 금속재인 브레싱과 인방들에 대한 실리콘 실링입니다. 전라도나 강원도 어떤 지역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실리콘 전문가 유 사장님이 각종 금속 자재에 대해 마지막으로 실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의 욕실도와 가장자리, 타일 코너, 상하부 가장자리에도 실버펄 실링을 하게 되는데요. 타일 색상에 따라서 골드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아로나민 골드 선전문구처럼 실리콘 실링을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계 철수 날짜를 통보했기 때문에 지붕이나 외벽 높은 곳의 마무리는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창틀 외부의 이물질과 창문 유리의 청소입니다. 실내 청소는 청소 전문 업체에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외부는 회사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기구 캡 설치와 외벽에 조명기구 설치, 그리고 실리콘 실링. 세 번째는 유도 모임통과 선원통 설치입니다. 이 작업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대략 28일 동안 내외부 시공을 할 때 안전을 도왔던 비계는 지정된 날짜에 해체하고 있는데요. 이제 건물의 속살이 드러나고 외벽 마감 홍고백돌과 코르텐 색상의 징크 지붕의 조화를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현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1층입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도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마감은 물사용 공간인 욕실 방수 작업과 벽체 도배, 방바닥 마감, 타일과 도기 설치, 조명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크대와 가구 설치가 남았습니다. 눈이 이틀 동안 많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씨였기 때문에 눈이 얼지 않도록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 엔진 송풍기를 임대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섭외했었던 배 반장이 제설 작업을 하는 수고를 이틀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에 내린 눈으로 인해 질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현장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전전무와 배반장의 수고로 집터 주변과 진입로는 제설 작업이 된 장면입니다. 베란다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관 입구 쪽에는 데크 기초를 타설하기 위해 기초 기단에 세트 앵커를 설치한 걸 볼 수 있는데, 후속 공정으로 진행되는 데크 기초와 철근과의 결속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건물 남쪽 보강토 가까이에는 외부 조명 등을 설치할 철골 기둥에 전선간 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초 시공팀 김 사장팀이 부집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었고, 데크 자리에도 굴착기 버켓으로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밤을 준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열이 약한 온풍기와 비닐, 부직포 등으로 보온을 하였습니다. 욕실과 발코니, 베란다에 아쿠아 디펜스 제품으로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총 3회의 도포로서 도막을 확실하게 형성해 주었고, 외부에는 비닐로 보양을 해서 실내 온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1층에는 시스템 냉난방과 2층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했던 도면과는 다르게 건축주 가족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실 한켠에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그 벽에 무절 히노키 루바를 시공하면서 실내의 습도 조절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타일과 도기가 도착을 하였는데요. 1층 메인 홀 바닥에는 빈티지 스타일의 에폭시 시공으로 변경을 원하셨고, 2층은 4.5T 소리잠 장판에서 거실 공간만은 포세레인 타일로 변경을 원하셨는데요.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두 가지 모두 기후와 계절 관계상 하자 발생 요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은퇴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시공자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2층 욕실부터 타일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베란다 타일은 외벽재와 비슷한 톤으로서 사모님께서 선택하신 것인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어울렸습니다. 이 2층 거실과 주방에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에폭시 시공을 하기 전에 실금이 간 크랙 부분에 퍼팅을 한 후에 자동 수평 몰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수평 몰타리 양생되고서는 에폭시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외부에는 정화조 뚜껑 안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철근으로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13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용량 가스통이 설치되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인데요. 건물 내부 높은 곳에서 내려온 배관들은 징크 판넬과 동일한 코르텐 후레싱으로서 마감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좌측은 1층 배관이고 우측 발코니 옆은 2층 에어컨 배관을 마감해서 일체감 없는 외부 마감이나 보기 흉한 배관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이제 실내에는 타일과 장판, 빈티지 에폭시 시공이 완료된 후에 도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 시공팀은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정인 싱크대와 가구 공사인데요. 주 출입구 방향에는 현관과 실내 계단이 있어서 베란다를 통해 자재를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1층) 간이 주방을 설치하는 중인데요. 우리 싱크 이사장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모습인데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층에서는) 시공 기술자들이 싱크대와 가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0여일간 연면적 54평 단독주택에 대한 시공 영상을 짧게 보았는데요. 제목은 저 혼자 가서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구상하고 설계한 주택이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부대공사까지 수많은 기획과 시공과 공사를 지휘하며 경험한 내공들이 많다고 하겠지만 저는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사실 이 공사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 그 정성들과 노력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공에 참여한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잔소리와 까다로운 주문이 있었던 저를 이해를 하고 따르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 설계와 시공을 해오면서 전국에 내노라 하는 시공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시공팀장급만 대략 200여 명이 되어 가는데요. 그분들은 모두 훌륭한 시공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더와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집 짓기에 대한 열정과 초심을 잃어버린 시공 내용으로서 실망을 안겨준 팀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퇴출되었던 팀들도 여럿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wanna be the greatest. Everybody on the fake shit. I look around and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hear shit that I think is amazing. Waiting for my day when I'm playing sold out shows for 1,000 faces. Hey, give me that crown, get in my way and to be put down. It ain't your place, all this my town. If I want that shit, then I'll get it right now. I'm losing it, the noose it fits, some loose shit, a stupid myth. You choose to live or choose to dip, you choose to fight or lose your grip and lose a gift. Oh.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아세만 빌드의 가족이 되고 싶거나 아세만 빌드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진 저와 함께 올바른 집, 제대로 짓는 집에 대해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re's no mercy in this world, just hunger thirsty persons in different versions. Each new update, that shit worsens. Why? Pull back the curtain and you'll see the different vermin. We all have different burdens that all seem to cause disturbance. Yo, so do me a favor, don't treat me like a neighbor. Don't need the different flavors of your problems just to savor. I've got my own issues, I need a comb to get through. Don't need to groan with you, just go get your own tissue.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That's it, the end of the song. Next time you'll sing along. Trust me, there's nothing wrong. I just need to carry on, cause society's a myth put there to make you sit. Listen to what they give. Don't ask questions, shut your lid. Yeah, don't ask questions, shut your lid. I need to run away from this and go get off the grid. Feel like my brain is overloaded, man, I'm losing it. Don't let them tell you what to do, man, they don't know shit. 건축 설계 분야 그리고 시공 분야 어떤 쪽이라도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모시겠습니다. 건축주님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건축주 입장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건축주님들의 대단한 믿음과 무한 신뢰를 받는 아세만 빌드는 저의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을지언정 건축주님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건축주 입장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음에 롱폼은 경량 목조주택 시공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만 영상 제작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관계로 실천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께 일말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를 해서 함께 좋은 정보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